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오늘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합니다. 물가 대책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사고 대책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현희 기자, 고위당정 협의회 시작했습니까? 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고위 협의회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선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쌀과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 안정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부천 호텔 화재에서 드러난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보안 대책 등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당에선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참합니다. 원래 오늘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는 날이었다가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됐는데 실무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코로나에 확진된 이재명 대표는 아직 퇴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야 실무주체인 각 당 비서실장들은 다음 주 초부터 관련 협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실무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알려드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고 뒤이은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어 회담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내일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속에서 비명계가 몸풀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던 여야 대표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됐는데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오늘 민주당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대표님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이제 아직 퇴원하지 않으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업무 보고 내지는 어떤 현안 파악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 협상은 아마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지 아직 알려질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퇴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무 협상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야 대표회담 언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그래서 아직 이재명 대표의 퇴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이 일단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원내에서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또 양당이 각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말 정도가 어떨까라는 이제 그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일정은 일단은 양측의 비서실장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빨리 발의하라, 내일까지 하라 이렇게 국민의힘 압박하고 있고 법사위 극한 대치 상황이죠. 오늘 원래 예정이었다가 미뤄진 김에 설마 완전히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진정성 있게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실 만한 장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언론에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간에는 교신이 잘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우리 두 사람 말만 믿어달라. 그리고 제3자가 얘기하는 것은 틀릴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쾌유를 빌는 과일 바구니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그 생중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화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즉 탄핵, 특검, 청문회만 되풀이하는 정치를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이 해왔는데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정말 그런 것을 좀 끊어내고 특히나 특검에 관해서 어떤 답정너식 대화를 하는
하겠다는 그런 것을 의제로 요구하기보다는 정말로 민생에 집중하는 회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여야 대표회담은 충분히 잘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재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고 또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기일이 밀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월 초로 예정됐던 1심 선고도 좀 미쳐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결심 공판이 일단 2주가 늦춰지면 예. 전반적으로 결심 공판이 있는 이후에 한 달 내에 이제 마지막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수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되더라도 크게 어떤 뭐 시차적인 늘어지는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이 꽤 전국과 또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안 걸렸다면 아마 오늘 회담이 굉장히 전국에 중요한 또 분수령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게 이제 연기되면서 굉장히 좀 힘겨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되면 여야 간에 지금 뭐 28일 본회의라든지 충돌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마치 이게 여야 회담의 어떤 좀 분열의 어떤 좀 깨지는 뭐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에 있을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가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뭐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전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그때 이제 26일인가요? 그때 이제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영장 심사를 하다가 결국 기각이 됐죠. 뭐 이번도 마찬가지로 10월이 어쨌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꽤 중요한 어떤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원해 있는 와중에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다시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고 결과가 민주당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1심 결과 자체가 뭐 최종심은 아닙니다만 그 결과가 상당히 유죄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발등이 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유죄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단 뭡니까 그 지금 피선거권의 예. 박탈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사실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당장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직과 아마 당직까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정치인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지금 위정교사 문제도 사실은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사실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아마 지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벌금 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거 보조금을 받았고 예. 400억 이상의 돈을 또 쉽게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기감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아마 나름대로 안도의 한숨을 쉴 가능성이 높아요. 항소심 있는 데서는 좀 감행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피해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속에서 비명계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또한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김경수 전 지사 연말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재등판 시점과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그들이 돌아온다고 할까요?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아마 11월, 12월쯤이면 이제 귀국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 일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차재원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10월 선고 그 이후에 이제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굉장히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 예. 아마 김경수 전 지사의 귀국 문제가 비명과 반명, 즉 친노와 친문 세력에게 굉장히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벌써 이미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초월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어떤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총선의 어떤 공천 탈락에 대한 패배감을 좀 잊고 서서히 이제 결집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김동연 지사의 움직임도 꽤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친문계 그다음에 친노계들을 본인의 경기도의 각종 직위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대선을 위한 행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아마 조만간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어쨌건 10월에 이재명 대표였던 강고한 1인 체제가 조금의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그 빈틈을 아마 이쪽에서 상당히 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비명계 인사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렇게 언급을 다 해주셨는데 먼저 김경수 전 지사 좀 짚어보면은 친문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복권으로 인해서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김경수 지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친노 그룹에서는 막내 마지막 비서관의 역할을 했었고 또 친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뭐 구심점의 역할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 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번 복권 이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 복귀의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역할은 말은 나오는데 당장에 김경수 지사가 뭐 귀국을 한다고 해서 친문 비명계 소위 비명계 분들이 그럼 갑자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뭘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대변인도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김동연 지사 주위에 많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의 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주영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했었고요. 또 지금 강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김동연 지사의 움직임이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친문의 세력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 안동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좀 대조되는 측면이 강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대조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김부겸 전 총리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결국 등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즉 당내에서 여러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못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양문석 의원, 김준혁 의원 결국 당선됐습니다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 논란조차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에 크게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나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문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분들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당에서 비주류가 되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온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문이 몇 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강성 지지자들이 보내는 그 문자 폭탄에 대해서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뭐 8,800만 회에 달하는 드루킹 댓글 조작의 몸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소간 온건하게 보이는 것은 현재의 친명계가 너무나 강경하기 때문에 일종의 상대적인 착시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뚜렷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는데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어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뭐 일단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전사이죠. 전사위와 관련된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뭐 검찰이 상당한 힘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사실
속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친명이냐 또 친문이냐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서도 약간의 그러니까 일종의 관점의 차이 그리고 지금 사안을 바라보는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파장에 대한 일종의 영향 자체가 네. 아마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은 듭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가족에 대한 이 계좌를 거의 뭐 전부 다 들춰보는 식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의도가 분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이 지금 그 검찰의 이 수사 자체가 상당한 그러니까 결말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그 일종의 뭐라 정치적 의도가 불거진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그때는 뭔가 강한 뭐 정치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관망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1인 체제 또 여기에 또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심 결과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지든 타의든 이 비명계 잠룡들의 행보 그리고 또 이 친명과의 대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경고할까요? 일단 뭐 원래 이제 강하면 아주 강하면 잘 부러지기 쉽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친명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한계점은 뭐냐면 굉장히 강고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잘 부러지기 쉽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약화되는 그러니까 좀 유연한 조직이라든지 좀 어떤 비주류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정치적 이렇게 경우에 외부의 어떤 이게 오더라도 예. 견뎌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1인에게 지금 기존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구성을 보시면 5명 전원 다 사실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맹세한 분들로 다 채워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어떤 조금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등이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이제 됐을 경우에 그만큼 회의론도 빨리 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장외에 있는 이제 반명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꽤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국민들을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럴까라는 이제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다른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선거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강고하게 가다가 결국 이제 지금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올라오면서 새로운 또 지금 정기가 마련되고 있잖아요. 예. 네. 뭐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과연 혼자의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이것이 오히려 더 이쪽 이 반대 진영을 좀 키우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한번 듣고 오시죠.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입니다. 본인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쇼크 국면입니다. 이젠 여당의 대표인이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 성과를 챙겨야 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답답한 거부권 전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면 빨리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인데 한 대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 뭐 일주일이 됐든 여덟이 됐든 그 시한에 얽매여야 되는지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국회에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3자 추천 특검, 그중에서도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수용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 의안과에 가서 수정안 내면 됩니다. 그리고 늘 해왔듯이 법사위에서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말로만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수용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로 되어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당론이 되고 법이 됩니다만, 국민의힘은 엄연히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고, 여러 의원들께서 사실은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 그 달 동안 정립된 자신들의 정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당론으로 모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저렇게 답정너식으로 일방적으로 촉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정치가 복원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안 시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때 9일 전에 일방적으로 열흘 안에 가져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뜬금없다는 입장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권으로 거부된 그런 이 위헌성이 강한 특검법보다도 훨씬 더 위헌성이 강화된 흉기 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잖아요. 한 손은 그러고 한 손으로는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열흘이니 무슨 언제까지니 이렇게 뜬금없이 시한까지 거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장하고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는 내일까지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일단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는 뜬금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언제 국민의힘 뜻을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검법 내면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한번 했나,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한번 했나요? 의견을 물어봤나요? 지금 21대 본인들 해서 그냥 통과시켰고 또 거부권 행사돼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또 법사위 일방 통과를 해서 지금 법안 거부권이 들어와 해서 28일 날 아마 이제 제의 요구를 해서 법안이 처리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들은 본인의 시간대로 시간표대로 계속 해놔놓고 이제 와서 당신들 시간표를 이렇게 제시해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이 문제가 오늘 회담을 했다라고 그러면 아마 오늘 의제가 됐을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누가 혼자 정하면 그냥 끌려가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반발도 있고 또 대통령실과의 어떤 조율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가지고 대표가 됐다고 해서 본인 마음대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적인 어떤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저는 움직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님 조금 전에 한 대표 말 직접 들었지만 내일까지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이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있는가, 또는 그런 의지가 말로만 있고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구두로 하겠다라는 의지만 표명하고 시간을 벌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민주당이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도 10분의 의원들만 모으면 얼마든지 법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을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식대로 거기다 기입해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야에서 협의하고 협상하면 될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건 시한을 민주당이 왜 설정했냐, 그 시한을 우리가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특검안을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발의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의지의 표명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만약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입지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사실 뭐 한동훈 뭐 대표가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나올 때 이 도전을 하면서 내세웠던 첫 번째 현안이 바로 이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이었잖아요. 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가졌던 부분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보수의 혁신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민심이 지지해 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지금 대표 한 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침묵하다시피 한 부분은 사실 정치인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점수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 뭐 한 달 되면서 본인이 직접 소위를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참았다는 부분 자체가 아마 뭐 민주당을 겨냥한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지금 용산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아젠다를 제대로 제시 못하면서 참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치인으로서의 신념을 넘어선 의제의 문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본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견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기 앞서서 당내의 이견을 좁히는 과정, 특히 용산과 대통령과의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용기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원내 의원들은 또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지금 어떤 구상 중일까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례가 있는데 그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육선 의원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특임 장관을 역임했죠. 특임 장관은 국회를 상대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던 분이 법무장관으로 바로 간다는 설이 흘러나오니까 당시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했고 그 뒤에 법무부 장관을 실제로 지명할 때까지 한 달이 걸렸다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최근 회고가 있었어요. 자, 그런 사례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그냥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한 달이 걸렸는데 자, 이런 특검법 같은 첨예한 현안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다. 본인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그야말로 트리플 쇼크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선 한 달이라고는 하지만은 8월 5일에 당 지도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로 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커녕 아직 쪽지시험 볼 타이밍도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자꾸 평가절하를 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채점을 매기는 것은 선생님 아닙니까?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주당에서 이걸 평가를 하고 말고 할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수업 시간에 자꾸 수업 주제와 관계없는 다른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옆줄에 있는 학생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뭐 큰 소리 내고 이런 분들이 사실 동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 전 대변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의지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거의 없었다. 특히 용산과의 당정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내고 또 당에서 용산의 대통령실을 견인해 올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전혀 이루어진 게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당을 장악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오는데 대표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가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또 그 공약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밑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할 때이지 여전히 물밑으로만 노력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2시부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지금 줄곧 민생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 전공희 대표와 별도로 통화도 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던데 앞으로 행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지금 국민적 민생 현안들이 굉장히 시급한 게 많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의료 이 정원 문제 관련해서 예. 지금 이게 의대 공백 현상이 지금 일단 응급실 중심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지방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쳐서 이 119를 불렀는데 22번을 콜을 했는데 안 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 다음 대선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해서 최근에 이뇨한 최고위원에게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의대 측의 어떤 의사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부탁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박단 지금 정공희 대표와도 이제 접촉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통령실의 강구한 입장과 중간에서 좀 중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현실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추석을 앞두고서 지금 집값 문제, 또 지금 금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정부와 대통령실을 견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취임할 예.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적으로 앞으로 당의 목소리라는 결국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 아마 이제 25만 원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마련돼야 된다는 거. 아마 이런 부분 등을 아마 정부 측에 상당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추석 민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 만약에 오늘 그 당정대 거기 가서 민생 중에 제일 시급한 거 하나를 만약에 건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번에도 아무래도 뭐 폭염과 관련해서 상당히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료 감면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한전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전에 대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양쪽 모두의 방안을 만약에 뚜렷하게 제시할 수만 있다면 뭐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상당히 그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당정 간의 일종 합의를 넘어서 일종의 그 뭐랄까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견인해낸다고 한다면 상당한 아마 정치인으로서의 한 걸음을 더 올라가는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야의 공방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인데 민주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 제주해역에 유입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 및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데 지난해 4월만 하더라도 빠르면 7개월 후에 우리가 이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러다가 이제는 4, 5년이 지나야 좀 온다. 이렇게 좀 민주당의 입장의 변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정부가 자꾸만 야당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감, 이것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그 국민의 불안감을 지적하고 있는 야당을 탓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정부가 마치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성을 들고 야당을 공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친일을 넘어서 숭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물잔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반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나머지 반도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채우라는 그런 요구를 일본이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할 말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오염수 문제는 지금 계속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또 계속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그 기준치를 넘는 부분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하냐, 이렇게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그 안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지적하는데 왜 자꾸 야당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냐, 이렇게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한 10여 년 전에 광우병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나요? 한 20년 지나봐야 영향이 나타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된 전자파 참여에 대해서 그럼 그것도 한 10년 지나봐야 아나요? 그 문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당장 몸에 튀긴다고 그렇게 선동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본인들 이야기도 앞뒤가 틀리잖아요. 7개월 후면 영향이 나타난다면서요. 누구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하신 겁니까?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 경망한 논리라고요?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4년, 5년과 그때 작년에 이야기했던 7개월은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듣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친일 반일로 지금 문제를 확대시킬 게 아니라 당장 작년에 민주당이 마치 후쿠시마 물을 지금 들어오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오염되고 뭔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선동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 광화문 나와서 매일 시위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사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자기들 이야기도 틀리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믿을까요? 그럼 누구 과학자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7개월에 이야기를 하고 4년, 5년을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10년 뒤에 이야기할 건가요? 10년 뒤 되면 그럼 앞으로 100년 뒤에 이야기할 건가요? 도대체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국민을 선동해 놔놓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더 지나봐야 된다?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자, 과학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를 지금 방류한 게 1년 됐습니다만 1년 동안 우리 해역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빠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지금 상당히 방사능에 오염된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께서 저 양비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실제 우리가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 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예. 13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자로 해서 지금 그 사고 난 원자로 1호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핵 연료 그러니까 이 지금 잔해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파이프를 연결해 22m짜리 파이프를 연결해서 얼마를 이번에 제거하냐면 3g이에요. 3g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지금 이 핵 원자로 안에 남아 있는 게 880톤이 남아 있어요. 그 일본의 원래 생각은 2051년까지 이걸 다 제거하고 폐로를 하고 더 이상 오염수를 안 녹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3g 꺼내는 걸 13년 만에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51년에 폐로가 되느냐? 제가 생각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70년, 80년, 100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오염수는 하루에 100톤씩 이상씩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실제 지금 이 지난 1년 동안 방류하는 동안에 소위 말해 핵 다종 시설이라는 거, 알프스라는 걸 처리를 해서 내보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수에 의해서 그것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지켜보고 난 뒤에 안전했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한쪽이 틀렸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금 지금 사고난 원자로를 지금 폐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기술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우리도 소위 말해 로봇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돕겠다는 식으로 해서 원인 제거를 하는데
국제적 공조를 하는데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차 교수님께서 알프스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이 알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원전의 그 다액종 제거 설비 아닙니까? 예. 자,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이 알프스가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00톤씩 약 1년 가까이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방류가 됐어요. 자, 우리 해역에 빠르면은 7개월 만에 도달한다더니 민주당이 이제는 말을 바꿔서 4,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201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아무런 처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1년간 방류가 돼서 우리 해역에 오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 1년간 우리 해수부가 5만 번 가까이 측정을 했는데 99.8%는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고 나머지 0.2%는 기준치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극미량만 검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처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나서 1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과학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요, 비전문가인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정범진 교수님 같은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해온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정당 입장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괴담 정치 종식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일본 대변인 역할을 정부가 자처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 즈음과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면서 괴담 정치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원전 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정부를 향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김민석 최고 말처럼 한동훈 대표가 원전 처리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두고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방송에서도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수라는 표현을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의 대표께서 쓰고 계세요. 저 처리수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게 오염수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한 처리수가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조차 네. 우리의 지금 이 이견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표현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가져다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야당을 탓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일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대응책을 한다든지 매일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이 정보를 알려주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나마도 지난 2월부터는 일본에서 우리 정부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어요. 아까 이현종 위원님께서 2011년도에 광우병 사태 말씀 주셨는데 예. 그 당시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은 효과가 뭐였냐면요. 당시에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되던 것을 지금 30개월령 이하로 저기 소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들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지금 안전하게 소고기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본도 어떤 조치를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일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우리가 시그널을 줘야 되겠냐 하는 측면에서 야당의 역할은 온전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또는 다소 좀 도가 넘는 그런 그 검역의 요구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은 아무런 그 잘못을 사과할 게 없나요? 야당은 아무 잘못이 없나요? 본인들은 핵폐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세슈무럭이라고 그러고 맨날 나와 시위하고 정부가 1조 6천원이나 돈을 들였지 않습니까? 예. 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야나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나요? 했는데 국민이 안전됐다? 세계적으로 광우병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 놔놓고 지금 와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됐다고 이야기하는 논리. 더군다나 맨날 시위하고 매일 이렇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정부로서 제기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정말 제가 볼 때는 야당은요. 무조건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의 야당은 정말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의 잘못이라도 최소한 뭐라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만 탓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죠. 이맘때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걱정이 컸었습니다. 지금은 1년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 상인들의 목소리도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1년 전에는 일본산 참돔이라면 무조건 안 잡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둔화됐어요. 그리고 손님들 자체도 방단원 검사를 다 그 경매하는 걸 아시니까. 자, 뭐 소비자들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오히려 수산물 판매가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늘었다.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상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해역의 이 수산물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일단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마 상당히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그 불안 심리가 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이하로 있고 그리고 특히 큰 문제는 없다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요, 민심보다 한 반발짝 정도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검사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좀 더 많은 대책을 통해서 그 안전한 수산물, 건강한 국민들의 민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일본 기시다 총리의 경우 다음 달 초 방한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상 첫 지시로 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꾸려서 살펴봐라 이렇게 역사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나 여당이 지금 독도 지우기 같은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아마 저부터 대변인에서 자를 겁니다. 저는 독도가 본적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길 63번지가 제 본적인데요. 예. 거기가 어디냐면 독도 동도에 있는 우리 국토의 최동단입니다. 거기에 독도 등대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독도에 대한 주권을 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독도로 본적을 옮기자고 하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도가 본적이고 제 아들도 독도가 본적인데 네. 정부 여당이 지금 독도 지우기 같은 무슨 계획이나 음모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을 대변인을 쓰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으로 가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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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과 열대야에 웃지 못할 사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무인 빨래방에 오로지 에어컨 바람을 쐬러 온 얌체 이용객까지 생겨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보다 못한 무인 매장 업주들이 이용객에게 냉방 요금을 물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은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무인 빨래방입니다. 연결된 세탁기 하나 없는 벽 한가운데 동전 투입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500원을 넣으니 천장 에어컨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동전으로 돌리는 세탁기처럼 에어컨도 시간당 500원씩 요금을 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세 같은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코인 에어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고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함께 있는 빨래방에선 세탁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땀이 날 정도로 덥습니다.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의 한 빨래방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회식을 하던 이용객이 적발되는 등 얌체 이용객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2배 이상. 원격 제어로 냉방 시간을 조절하는 무인 매장까지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상주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올지 또 언제 나갈지 뭐 알 수 없고.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환경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소상공인분들도 이제 힘드시니까. 그것까지 돈을 받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고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보조해주는 정부 지원책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긴박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83초밖에 안 걸렸다고요? 네, 그 연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퍼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어느 투숙객이 해당 객실에서 뭔가 좀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객실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방을 나온 거죠, 객실을. 나오고 나서 3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객실에서 연기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시점으로부터 83초, 1분 23초 만에 그 복도 CCTV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연기가 퍼졌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이 난 객실의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문이 닫혀 있었으면 연기가 안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연기가 밖으로 나왔고 그래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호텔은 속수무책으로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 소방 점검에서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업체 점검할 때는 지적사항이 없었네요. 종합정밀 점검이 있고 작동 기능 점검이 있어요. 6개월마다 돌아가는 거죠. 자, 이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이 호텔 측이 선정한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호텔이 자체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하니까 이 점검이 좀 허술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아무래도 그 호텔한테 일을 받아서 호텔이 주는 돈을 받고 민간업자가 점검을 해주는 거니까 점검을 너무 꼼꼼하게 해서 말하자면 호텔의 심기를 거스르면 일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점검을 대충 해드려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이게 그 호텔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그 소방관리자가 없는 상당수의 그 숙박업소들이 이런 식으로 민간업체를 스스로 선택해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실한 점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호텔 직원 그리고 투숙객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호텔 직원이나 투숙객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는 사안이 뭐냐면 호텔 측의 안전관리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합동 감식에서 누정과 같은 전기적 요인이 화재 원인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화재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서 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호텔이잖아요. 그 호텔에 투숙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여러 가지 추측, 뭐 음해성 이런 글들로 누군가 뭐 조롱을 하는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내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불이 났을 당시에 이제 그 투숙객들이 피신하기 위해서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리고 막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춤을 췄다. 이러한 목격담이 지금 제기가 돼서 그게 또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간밤에 좀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밤 서울 최저 기온이 24.9도를 기록하면서 35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더위가 이제 좀 물러난 겁니까? 예, 드디어 그 연장 열대야 기록을 계속 날마다 세우고 있었는데 35일 만에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24.9도. 0.1도 차이로 열대야가 깨진 거예요. 이게 참 깨졌다고 좋아해야 할지 0.1도 차이인데 그런데 이대로 점점점 계속해서 기온이 낮아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상청이 뭐라고 이제 예보를 하고 있냐면 다음 주 초에는
잠깐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 제가 이제 예보된 거 보니까 다음 주 초에 하루 최고 기온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 20도, 30도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예보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다음 주 초에 잠깐이고 그 뒤로 다시 더워진다. 다음 달 초까지 더위가 이어진다. 이런 또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만 더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각종 어류 폐사가 급증하면서 이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어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수온이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3일 만에 그냥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적조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어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하루가 매일매일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자, 지금 뭐 보신 것처럼 굉장히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 어류 폐사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크다고 하던데요. 그 양식 어류가 온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 이 서해 수온이 28도를 넘으면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는데 지금 고수온 경보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30도를 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이달 2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폐사한 양식장 어류 규모가 1,845만 6천 마리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 인터뷰에 나온 분들도 그렇고 어민분들의 피해 액수도 정말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피해 액수가 작년의 경우에 작년 여름에 438억 원에 달했었는데 예. 올해는 작년보다 폭염이 더 심각하니까 작년보다 액수가 이제 나중에 집계를 해봤을 때 더 큰 액수가 집계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패류 바다뿐만 아니라요. 지금 더 심각한 건 이 가축 폐사도 늘고 있다고요? 예, 가축 폐사도 문제인데 가축도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사육하는 곳이 많잖아요. 이른바 예. 그 공장식 사육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도 온도에 굉장히 취약한데 올해 6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폐사한 가축 규모가 99만 7천 마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닭, 오리 등의 가금류가 93만 7천 마리, 돼지가 한 6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이렇게 수많은 가축이 폐사하면 물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 피해가 닭에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국민 간식인 치킨 값에 또 이게 상승 압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명절 추석입니다. 이런 데 맞춰서 수산물 수급이 불안해지면 수산물 가격이 또 오르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산물 가격을 비롯해서 예. 차례상 물가 전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건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대형마트 그 차례상 이 평균 가격이 한 40만 원대 정도 됐었고 전통시장은 한 30만 9천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게 작년에 전년 대비 한 2%, 3% 오른 거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행히 차례상 물가가 작년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수산물, 축산물 폐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향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재건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밤 사이 서울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며 34일째 길게 이어지던 열대야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며 무덥겠는데요. 오늘 11시 기준으로 최고 체감 온도는 서울이 31.1도, 진주는 35.2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산사는 주 중반쯤 일본으로 향하겠고요.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9월 초까지는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5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